네, 정치권 소식 명쾌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조선일보 정치부 최승현 차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자, 문 대통령이요, 국회 동의 없이 남북 군사합의서를 비준한 것을 놓고 위헌 공방이 정말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위헌 주장이라는 이 한국당 입장 먼저 들어보시죠. 대통령이 일방 비준하는 것은 애를 낳기도 전에 출생신고부터 먼저 해버리는 상황과 결코 다르지 않다는 말씀을, 더 심각한 것은 국가의 헌법적 절차를 무시한 위헌적 행위라는 데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헌법 60조는 중대한 재정적 부담뿐만이 아니라 안전보장에 관한 사안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꼼꼼히 속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김성태 원내대표 지금 헌법 60조를 언급을 하면서 위헌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60조 어떤 내용입니까? 헌법 60조 1항, 1항이 지금 중요한데요. 이 국회가 이제 우리나라가 이 다른 나라와 이 조약을 체결할 경우 국회가 비준 동의를 해줘야 되는 경우가 무엇인가를 규정하고 있는 조항인데요. 지금 현재는 이제 군사 합의서가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헌법 60조 1항에 그 중에서 지금 이제 자유한국당과 전문가들은 국회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의 체결 비준에 대해 동의권을 갖는다. 여러 가지 조건 중에서 이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헌법 60조 1항에 따라서 청와대는 국회에 비준 동의를 요청했어야 됐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안전보장과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꼭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민주당은요, 법적으로 전혀 문제 없는 사안이다. 야당이 오히려 정치적 쟁점으로 만들고 있다 주장하고 있는데 홍영표 원내대표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90년대에 두 번에 걸쳐서 노태우 정부 때 남북 의정서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성격 규정을 합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남북한은 특수관계다.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이기도 하지만 대남적화 노선을 고수하면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반국가 단체라는 성격도 있다. 이 양 측면이 있기 때문에 남북한을 특수관계로 규정합니다. 네, 홍영표 원내대표 또 뭐 예전에 이 판례를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하니까 또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자, 야당의 위헌 주장에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도요. 위헌 주장이 오히려 위헌적 발상이다 이렇게 조목조목 반박을 했는데 사실 조금 이해 안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이 지금 청와대에서는 법리적으로 이제 정밀하게 나오고 있는 거는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헌법 60조 1항은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와 조약을 맺을 경우 그 경우를 상정한 것인데 지금 청와대는 북한은 나라가 아니다 라는 입장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는 굉장히 보수적인 분들이 가끔 하는 얘기 아닌가요? 그렇죠. 사실은 뭐 기존 이 민주당 쪽, 이제 현재 여권 쪽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저도 굉장히 드문 경우라고 생각을 하는데. 공개적으로 청와대 대변인이 약간 뭐 진보 성향의 정당에서 공개적으로 청와대 대변인이 하는 얘기는 저는 처음 듣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간의 여러 가지 남북 합의 과정에서도 어떻게 보면 북한을 하나의 나라로 상정을 하고 이 일이 진행되어 왔던 측면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지금 어쨌든 청와대의 주장은 이 북한은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헌법 60조 1항에 해당되지 않는다. 오히려 북한은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이 남북관계 발전법이라는 법에서 이 남북은 국가 간의 관계가 아니라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된 특수관계, 이 조항에 해당이 되고 이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는 이 국가 안보와 관련해서는 단서 조항이 없다는 겁니다. 단지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줄 경우에 국회 비준 동의를 받도록 돼 있다라고 여기에는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 군사 합의서 내용은 중대한 재정적 부담에 대한 내용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국회 비준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었던 사안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사드 배치할 때도 민주당에서는 그 당시에 국가 안위와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국회 동의 비준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지 않았나요? 그리고 그때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그렇게 주장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네, 그 당시에 뭐 재정적 부담 얘기도 했었죠. 맞습니다. 사드 배치의 재정적 부담. 뭐 골프장 매입하는데 뭐 1,000억 이상 돈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사실은 지금 이 경우에 있어서도 군사합의서 내용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안보와 관련된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고, 사실은 대북 그 경계태세가 매우 약화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또 이 사드 배치 당시와 같은 논리를 적용한다면 우리나라의 이 무기들을 후방으로 철수하고 뭐 그런 과정에서도 돈이 꽤 많이 들어간단 말이죠. 역시나 중대한 재정적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면에서 사드 배치 때의 국회 비준을 요구했다면 뭐 지금도 마찬가지 논리로 국회 비준 동의를 요청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청와대가 북한은 국가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평소에 자유한국당에서 나올 법한 얘기고,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나오는 얘기는 오히려 평소 민주당에서 나올 법한 그런 얘기들, 공수가 약간 엇갈린 듯한 느낌인데 맞습니까? 네, 정확한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지금 서로 이 암묵적으로 또는 그 내심 생각하고 있었던 것과 좀 반대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긴 한데 어쨌든 지금 법리적으로만 보면 청와대의 얘기에 무게가 실린 측면이 있지만, 그렇지만 이 남북관계 발전법에 분명히 국가 안보에 관한 어떤 단서 조항이 없기 때문에 지금 헌법학자들 중에 상당수는 이 남북관계 발전법에 없는 그 단서 조항을 보완하기 위해서 그 상위법인 헌법의 취지와 원칙에 따라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사실은 이 북한을 국가로 봐야 된다. 이 남북 정상 간 합의는 국가 간의 조약으로 봐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과거에 2007년에 노무현 대통령이 북한과 맺었던 14선언 같은 경우에는 국회 비준 동의를 받는 게 중요하다고 나는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문재인 대통령이 2011년 자신의 저서 운명에서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지금 청와대의 해명과 북한은 나라가 아니다라는 청와대의 해명과 남북 정상 간 합의는 국가 간 합의로, 법적으로 따지면 국가 간 합의로 봐야 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2011년에 본인의 철학 내지는 생각과 또 배치가 되고 있는 거라서 지금 또 한 번 논란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청와대나 여권에서는 정상적인 국가가 아닌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헌법의 한반도에는 유일한 합법이라는 말은 또 민주당이나 이쪽에서 교과서에서 이제 뺀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유일한 정부는 대한민국이라고 헌법에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일정 부분 조금씩 이해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개헌을 하자 이런 목소리도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런 얘기도 있고 남북관계발전법 자체에 위헌적 요소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그러니까 지금 법리와 실질, 법리와 현실 사이에서 지금 부딪히고 있는 상황인데 또 양측이 어떻게 보면 기존의 자신들의 입장과 좀 다른 배치되는 얘기를 갖고 서로 부딪히고 있는 상황이라서 계속 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헌재까지 아무래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근데 이제 이게 자유한국당은 권한쟁의 심판 소송을 내겠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청와대의 비준 행위 자체가 이제 헌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국가기관 간의 헌법적 권한에 대한 다툼이 있을 때 해결을 해주는 것이 또한 헌법재판소인데 그때는 권한쟁의 심판 소송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권한쟁의 심판 소송의 주체는 국가기관이란 말이죠. 국회 기관은 국회 아니겠습니까? 그렇네요. 그렇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을 비롯해서 다른 야당들 뭐이 함께 동의를 한다고 해도 지금 민주당이 여기에 절대로 동의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이 권한쟁의 심판 소송으로 가기가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이런 쪽을 먼저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예전에 해묵은 논쟁이 또다시 벌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좀 걱정스러운 목소리도 많은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 고용특혜 의혹을 향해서 이 정치권이 맹공을 퍼부는 가운데 서울시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의혹을 정면으로 반박을 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구체적으로 밝혀진 채용 비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취업 준비생들의 눈물과 고통을 정치 공세의 소재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깊은 유감을 표하며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는 부분에 대해선 향후 분명한 책임을 묻겠습니다. 혹시라도 문제가 드러난다면 관련자들을 일벌백계할 것입니다.
자, 관련자들을 일벌백계 할 것이다. 이게 뭐 야당을 향해서 하는 얘기로도 들리기도 하고 아니면 혹시라도 비리가 있을 그 사람들에 대한 일벌백계를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한데 저는 전자 쪽으로 조금 더 크게 들리는데 최 차장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뭐 전자일 수도 있고 후자일 수도 있는 건데 어쨌든 뭐 국민들이 납득하기 위해서는 내부적으로 이 비리가 있는지 확인을 해서 엄벌을 처하는 게 맞는 것이겠죠. 근데 지금 이제 이 계속 박원순 서울시장이 얘기했던 그 기조로 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제 국민들이 어떻게 보면 납득하기 어려운 그리고 그래서 야당들이 비판을 하고 있는 이제 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사람들 중에 이 내부 직원의 친인척이 비율이 11.2% 뭐 좀 많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좀 구체적인 케이스들도 인사처장의 뭐 아내가 무슨 어떻게 됐다든지 뭐 여러 가지 좀 그런 케이스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롯해서 서울시의 입장은 그런데 그 과정에서 실제적으로 어떤 비리가 있었다라는 지금 증거는 없다. 우리도 작년 11월에 감사를 해봤는데 그런 혐의를 잡지 못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뭐 이 부분은 사실은 지금 자유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이 국정조사를 요청하고 있지만 지금 서울교통공사는 결국 서울시의 산하기관이고 내부에서 이 감사를 한 것보다는 외부기관에서 그러니까 지금 감사원 감사도 요청을 해놓은 상태고 국정조사에 대한 어떤 요구도 많은 상태인데 외부에서 한 번 더 객관적으로 좀 감사를 하고 뭔가 문제가 없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서울시의 주장은 이제 박원순 서울시장의 주장과 계속 이 같은 궤를 달리면서 본인들은 알아봤는데 별 문제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알아봤다는 게 근데 정확하게 알아본 건지에 대한 이제 궁금증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처음에 보도되기는 108명으로 보도가 됐는데 4명이 그 사이에 또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서울시가 공사 134급 직원의 배우자, 자녀 등 4명이 추가로 확인됐다. 그러니까 정규직 전환자 중에 사내 친인척이 있는 직원의 숫자가 현재까지 108명에서 112명으로 늘어났다는 건데 이게 지금 벌써 4명이 늘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또 한번 조사를 해보면 그 숫자가 또 늘어날 수도 있는 거고 또 한 가지는 그동안 이제 서울시가 그 서울교통공사 내부적으로 실시했다는 설문조사에 대한 신뢰도 문제가 계속 설문지 못 봤다 하는 직원들도 꽤 있는 것 같은데. 부서장한테 설문했냐라고 해서 부서장이 우리 다 설문했고 문제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진행된 일부 조사도 있었다라는 말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것들이 다 외부에서 검증이 필요한 게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자, 서울시 교통공사면은 그 사장에 대한 임명권은 100% 다 서울시장이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청와대 이 업무 추진비 관련해서도 그렇고 서울시 이 교통공사 관련해서도 그렇고 바로바로 반박 나오는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이 정말 정확히 알고 반박을 하는 건가 하는 의심의 눈초리가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야 4당이요 모처럼 한 목소리를 내서 고용세습 의혹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의당은요 야 3당의 공조에 다소 좀 선을 긋는 모습인데 이정미 대표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자유한국당이 얘기하는 것은 서울교통공사의 문제로만 한정시키지 않고 이 정부와 서울시장과 민주노총의 커넥션설 또 한편에서는 국정조사 요구서에 현재 이 정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도 국정조사의 내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정부를 정규직화시키려고 하는 이 정책 자체로 공격하려는 수단이 아닌가. 자, 국정조사 요구를 한다지만 각 당마다 다 속마음은 조금씩 다 전략도 다른 것 같습니다. 네, 뭐 근데 자유한국당하고 바른미래당은 어쨌든 국정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쪽에 무게가 실려 있고 민주평화당도 적극성은 좀 덜하지만 마찬가지 상황인데 지금 정의당이 한때 이제 강원랜드를 포함해서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이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예전에 그 강원랜드 이제 이 비리 의혹 관련해서도 세포 동의안까지 냈는데 결국엔 이제 국회에서 부결되지 않았습니까? 두 분.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이제 국정조사를 하자라고 했는데 한국당은 뭐 강원랜드도 공공기관 중에 하나니까 조사 못할 것은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근데 이 양측의 어떤 시점의 차이는 뭐냐면 정의당은 이 현재 벌어지고 있는 취업 비리 문제와 공공기관의 취업 비리 문제와 강원랜드 문제를
똑같은 비율로 다루자는 것이었고 예. 한국당은 그 수많은 그 국가 공공기관 중에 하나의 문제로 강원랜드도 다룰 수 있다라는 예. 점에서 좀 시각 차이가 있었고요. 근데 이제 정의당이 여기서 한 발 더 물러서는 상황인 거죠. 이제 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고 이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좀 안 좋게 볼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 국정조사를 하게 되면. 그리고 이 노조를 무분별하게 때리는 자리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조금 이제 주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사실 정의당은 지금 국회에 들어와 있는 모든 정당 중에 어떻게 보면 노조와 가장 가까운 정당 아니겠습니까? 민주노총과도 그렇고 그렇죠. 한국노총과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국정조사에 제가 보기에는 결국 적극적으로 뛰어들거나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마지못해 끌려가기도 쉽지는 않을 것 같은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제가 그 TV조선 정확히 잘은 모르겠지만 친인척이 많이 있습니까? TV조선이요? 예. 직원들 간에 뭐 결혼한 거 그런 거 빼놓고 좀 있습니까? 저는 제가 듣기로는 그 임원이나 직원의 뭐 누군가가 뭐 들어오고 뭐 이런 경우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기업이 거의 대부분 그런 걸로 그렇죠. 알고 있는데 공정하게 시험을 봐서 공정하게 뽑죠. 그렇죠. 근데 이제 공사라는 이름이 붙은 데서 정말 광범위하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많은 국민들이 사실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많은 국민들은 강원랜드도 문제 있으면 당연히 저것도 포함시켜야 된다. 이런 입장 아닌가요, 지금? 그렇죠. 강원랜드도 포함시켜야 된다는 입장이고 한국당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는 입장인데 한국당으로서는 이제 본인 한국당 의원들이 좀 이제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었던 이슈인 것이라서 이 국정조사의 초점이 이 지금 현재의 취업 비리 본안이 아니라 또다시 강원랜드 쪽으로 흐려질 수 있다. 이런 점에 좀 우려를 표명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쪽이든 명쾌하게 진실과 사실이 밝혀지는 게 국민들이 원하는 바겠죠. 그렇죠. 국민의 목소리에 대해서 국정조사, 국민의 시각으로 좀 바라보는 그런 국정조사가 되고 당리당략 이런 거 좀 떠났으면 좋겠는데 참 쉽지가 않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을 뺀 이 여야 사당이요 특별재판부 도입에 합의를 했습니다. 새로운 재판부를 만들어서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 의혹에 대한 재판을 하자는 겁니다. 먼저 신준명 기자의 리포트 보고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오늘 오전 11시 공동 기자회견을 엽니다. 박주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별재판부 도입을 공식 발표합니다. 법원 판사회의, 대한변호사협회, 시민사회 등이 참여하는 후보추천위원회를 만듭니다. 여기서 특별판사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내용입니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 의혹에 대한 재판을 특별재판부에 맡기자는 겁니다. 자유한국당은 정권 입맛에 맞게 특별재판부를 설치할 수 없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검찰은 양승태 법원행정처가 의원 재판을 도운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16년 당시 법원행정처가 윤동수 민주당 의원에게 특허청장을 질타해달라는 민원을 했고 그 대가로 유 의원의 선거법 2심 재판을 도운 정황이 있다는 겁니다. 임종원 전 차장은 상고법원 도입에 앞장선 홍일표 자유한국당 의원을 도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후배 법관에게 홍 의원의 정치자금 재판 전략을 짜주라고 지시한 협의입니다. 검찰은 이런 내용을 임종원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에 담고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신준명입니다. 네, 지금 보신 것처럼 한국당을 제외한 사당이 특별재판부 도입에 합의를 했습니다. 그동안 사법농단 관련 전현직 판사 압수수색 영장 이 법원이 연이어 기각하면서 제19 감싸기 논란이 있었는데 아예 독립된 재판부를 만들자 이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이 양승태 대법원장 관련 사건, 이제 사법농단이라고 지금 여권이 일컫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여권은 지금 믿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법원의 판단을. 왜냐하면 이제 제 식구들에 대한 어떤 이 판단을 내려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이 검사 출신 영장 전담 판사 추가로 또 한 명 이렇게 자리 만들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여전히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아예 이 시민사회나 뭐 여러 가지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별도의 특별재판부를 만들어서 이 사건을 다루자라고 하는 것인데 거기는 못 믿고 여기는 믿고 이렇게 될 수 있는 건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하고 이 부분은 사실은 우리 헌법의 기본 원리인 삼권 분립 이 부분을 침해하는 게 아닌가
라는 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잘못하면 심각하게 침해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당장 그런 점 때문에 자유한국당은 이 부분에 참여를 못하겠다는 입장인 것이고요. 사실은 법원의 판단을 어떤 상황에서라도 믿고 존중하고 그다음에 따르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이제 사실은 건국 이후 지금 반민특위 이후 처음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사법부 판단을 못 믿겠다라고 하면서 아예 우리가 재판부를 따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부분은 사실은 앞으로도 향후 논란이 좀 계속 불거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현재 국회 법사위에 관련 법안이 벌써 발의가 돼 있습니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지난 8월에 특별법 대표 발의를 했는데 박주민 의원 이야기 잠시 한번 들어보시죠. 헌법에 따르면은요, 재판은 법률에 의한 법관에게 받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판사가 아닌 사람들 판사로 만들어서 특별재판부를 구성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검사제처럼 검사가 아닌 사람 검사로 만드는 게 아니라 판사 중에 누가 이 사건을 맡을 것인가를 특별하게 좀 정하는, 그러니까 외부 인사가 관여한 추천위원회에서 판사들을 쭉 놓고 보는 거죠. 아무래도 뭐 위헌 얘기를 했지만 위헌 소지 일각에서 굉장히 우려하고 있는 목소리 크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사실은 결국 특별검사와 다른 것이 그러니까 기존의 판사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특별재판부가. 예. 그래서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렇지만 그 판사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어쨌든 외부의 어떤 이제 선택이 개입이 되는 거잖아요. 예. 이거 자체가 이 사법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헌법 101조 1항이 지금 나오지만 오늘 헌법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예. 1항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돼 있어요. 예. 사법권이라는 것은 판단을 내리는 그 권한도 권한이지만 그 판단을 내리는 법원을 구성하는 권한까지도 그렇네요. 법원에 속한다는 얘기겠죠. 2항은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 법원으로 조직된다고 돼 있는데 뭐 이 부분도 이제 이 뭐 특별재판부가 그렇죠. 없네요. 특별재판부가 언급이 안 돼 있고 예. 대법원과 그 위계가 있는 그 사부 법원을 통해서 판사가 배정이 되고 그 각 사건에 대한 판단이 내려진다는 얘기죠. 예, 그렇군요. 근데 실질적으로 한국당이 뭐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법안 추진 과정에서 실현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예상합니까? 네, 근데 이제 바른미래당이 그간 약간 반대 내지는 유보 입장을 보이다가 예. 본격적으로 지금 여당과 그다음에 범여권으로 속하는 민주평화당, 정의당 입장에 합류를 했죠. 예. 그래서 이제 178석이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고 자유한국당이 122석인 상황인데 이게 지금 기본적으로 국회에 이런 법안은 여야 합의가 이루어져야지 상정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한국당이 끝까지 반대를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여야 합의로 뭔가 상정이 이루어지는 건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방안이 있겠죠. 예. 그리고 또 국회 선진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 선진화법에 따르면 이제 이런 쟁점 법안의 경우에는 전체 국회의원 5분의 3의 예. 이 동의를 받아야지 통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2석이 모자란 상태죠. 5분의 예. 3의 그러니까 이 5분의 3은 180석인데 2석이 모자란 상태라서 예. 이게 과연 국회에서 어떻게 결말이 지어질지는 한국당에서 얼마나 이탈이 나오느냐 뭐 이런 것도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렇군요. 근데 현재 상황으로는 뭐 쉽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한국당에서 이탈이 나올 수도 있지만 여당을 포함한 야 3당에서도 또 이탈표가 나올 수도 있는 소지는 또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바른미래당에서도 이 부분에 예. 이제 원내 지도부가 이 부분에 합류하겠다고 얘기는 했지만 정작 바른미래당 의원 개개인은 이 부분에 동의 못하는 부분들도 꽤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아무래도 판사 출신 분들은 쉽게 동의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뭐 다른 정당에서도 판사 출신 분들은 많이 이 계시죠. 부분에 대해서 자기 개인의 의견을 따로 갖고 계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최승현 차장 얘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